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해철입니다. 오늘은 위클리 비즈와 함께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러시아의 경제 맷집 관련된 기사를 쓴 위클리 비즈 팀의 김지섭 기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러시아 경제가 미국이라는 최강대국 그리고 유럽들이 전부 다 소화를 쏟아붓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썼습니다. 기사만 보시고 알아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메롱이잖아요, 메롱. 이건 가스 파이프라인이잖아. 그러니까 딱 저 그림 한 장이 갑의 위치에 있는 푸틴의 어떤 여유를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난 지 지금 이제 한 5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주요국들에서 어마어마한 제재를 쏟아부었잖아요. 초반에는 러시아 경제가 막 디폴트 난다, 망가진다, 온갖 성장률이 역대 몇십 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러시아 디폴트 맞았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경제가 되게 망가져서 부도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디폴트라는 거는 그냥 기업이 부도 맞은 것처럼 국가가 부도를 맞았다. 돈을 갚아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도를 맞았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형식적인 디폴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디폴트를 맞은 게 아니라 돈은 있는데 돈을 안 받아줘서 디폴트를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퇴출을 시켰다. 스위프트라는 것은 미국 달러화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금을 주고받게 이루어진 어떤 결제 통신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통신망에 들어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큰 은행들은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넌 이제 나가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러시아 국채를 찍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걸 달러화 표시 국채로 찍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 달러화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데, 그 전 세계 모든 유명 금융기관들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난 달러를 주고 싶고 돈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주고 싶은데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서 주장을 하는 게, 나는 이미 JP모건 그 계좌에 달러 보냈어. 근데 걔들이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지금 우리를 자꾸 디폴트 났다고 하는데 우리 아니야. 니네 원하면 얼마든지 줄게.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상황이 열악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디폴트 맞은 나라랑은 좀 달리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거고 서방의 제재가 집중되고 있는데 러시아 경제 올해 완전 망가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루블화 가치가 완전 폭락하지 않겠어? 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었는데,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초반에는 엄청 많이 폭락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침공한 직후에 2주 만에 루블화 가치가 76.4% 떨어졌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루블화에 대한 공포감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루블화 가치가 갑자기 시장의 그런 상식과 예상에 빗나가게 엄청나게 오른 건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미국 달러화 대비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이제 57루블 정도 되거든요. 지금 4년 몇 개월 만에 완전 루블화 가치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살펴봐야 될 텐데, 통화 가치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역 수지도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물건을 팔아서 얼마를 벌고 있고 또 수입을 해서 얼마를 또 이제 나가고 있느냐, 외화가. 수출입의 통계로서 이제 무역 수지를 보고서 무역 수지가 높으면 보통 그 통화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무역 수지가 안 좋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가 지금 엄청 좋아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러시아가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온갖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물이라든지, 러시아가 그냥 원래 가진 자였으니까 이거는 사실 러시아가 잘 대응했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당연히 원자재랑 원유랑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러시아가 그런 거에 최적화된 나라니까 푸틴 행정부의 대처가 굉장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원래 연 9.5%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20%로 확 올려버렸어요. 금융 시스템이 좀 붕괴되는 걸 좀 그런 식으로 막았고요. 또 재밌는 게, 러시아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달러를 받았는데 이 돈을 의무적으로 환전을 하게 시켰어요. 너 100만 달러 받았으면은 80만 달러를 루블화로 바꿔. 그래서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루블화로 환전하라라는 그런 조치를 취했었어요. 루블화를 바꾸려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루블화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수요가 있게끔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지면서 루블화가 이제 대반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랑 중국이란 나라는 저희랑 정치 체제가 완전히 다른 나라고, 그리고 한때 사회주의 국가였던 나라.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는 방식이나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방식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서방 진영이랑은 정말 완전 다른 세계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를 갑자기 하라고 시키는 거고 금리도 갑자기 막 엄청나게 올리는 거고 이래서 사실 가게랑 기업한테 다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건데도 저 나라 국민들은 그걸 수용한다는 거죠. 러시아 기업들이 정부가 이렇게 했는데 정부 지금 푸틴 물러나라가 아니라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우회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버텨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국민들의 내재화된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볼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서 얼마 뒤에 푸틴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그게 엄청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보셔도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러시아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푸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초강대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 사실 러시아만큼 어떤 외부의 제재를 받았을 때 오래 버틸 수 있는 나라를 찾는 건 어려울 정도로 러시아는 2014년에도 크림 반도 병합 사태 때 서방 제재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보다 더 낮은 순한 맛의 제재를 꽤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약간 맷집을 길러오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국가 부채 비율을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빌린 부채가 많으면 제재를 했을 때 훨씬 불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을 해서 그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18% 정도 되거든요, 러시아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낮은 거냐면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이런 쪽을 보면은 160%, 70% 막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배에 가깝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 지금 이제 러시아 부채가 얼마나 작은 수준인지 알 수 있고 팬데믹 전에는 심지어 12%밖에 안 됐었어요. 부채를 굉장히 낮춰놔서 외부의 제재에 미리 대응할 수 있게끔 맷집을 길러놓은 거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외환 보유고도 보셔야 되는데 외환 보유고라고 하면 말 그대로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달러화를 비롯해서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그리고 중국 위안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고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러시아가 인도, 중국 이런 데 다음으로 한 5위권 정도 되거든요. 사실 러시아가 충분히 이제 버텨낼 수 있는 외환 보유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규모가. 외부에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좋잖아요. 루블화도 좋고 무역 수지도 좋고 외환 보유고도 많다고 하고 부채 비율도 낮다고 하고 잘 버티겠네 하는데 사실 러시아 나라 상황을 보면은 지금 물자가 되게 부족한 상황이 있대요. 자동차나 IT 기기 같은 거 만들 때 필요한 부품 같은 것들. 최근에 러시아에서 되게 이제 유명한 자동차 업체 중에 아프토바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아프토바스에서 이제 국민차 그 라다라는 자동차를 출시를 했는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에어백도 없고 브레이크 밟을 때 제동 장치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안전하게 자동차를 몰려면은 최소한 필요한 기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한 수준의 차가 나온 거예요. 깡통차의 수준까지도 안 될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러시아 나름대로는 정신 승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그걸 조롱을 한대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무인 자율주행차를 탈 때 우리는 에어백도 없는 라다를 몰게 될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조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고요. 러시아에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가 계신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좀 마무리가 되고 서로 전쟁을 멈춘다고 해도 전쟁이 끝난 이후로도 계속 잡음이 일어나고 그걸 가지고 미국이랑 또 러시아랑 협상도 할 거고 유럽이랑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계속 그 기조가 이어지면서 포위된 요새처럼 될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러시아가 지금 원하는 거는 올해 3% 이상 성장하겠다, 5% 이상 성장하겠다가 아니라 경제는 버티기만 하면 된다. 그 버틸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버티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장은 못하더라도 오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국민들은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거든요. 경제만 놓고 따졌을 때는 진짜 길어질 수도 있겠다. 제가 이 기사를 쓰게 됐던 이유는 사람들이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루블화가 환율이 왜 뛰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디폴트도 대표적인데 디폴트 얘기가 사실 스위프트 퇴출 때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지정학적으로나 국제 정치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국가인데 경제적으로는 사실 포션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낮은 나라고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어떤 상황인 거고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러시아가 아무리 짓밟는다고 해도 쉽게 백기를 들 나라가 아니구나. 그런 나라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앞으로 푸틴이 무슨 말을 하거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맥락에서 하는 소리구나 라는 거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비즈 팀의 김지섭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